예,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오늘 오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합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윤나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정폭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심찮게 좀 전해드리잖아요. 학대도 있고요, 폭행도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 대상이 뭐 아버지, 또 아들, 뭐 딸 여러 가지 대상도 다양합니다. 최근에 지난 8월인가요? 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지난 8월 그 인천에서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그 오후 1시 반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친이 그 78세인데 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고모 집에 가서 이제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것을 이제 그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수차례 그 폭행이 그 이루어졌고 그 아들은 이 장소를 그대로 그 떠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도 그 수시간이 그 지나고 나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지만 이 아버지는 결국 사망을 하게 그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존속을 때려서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이거 존속 살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법원의 그 결론은 존속 살해는 아니고 존속 폭행으로만 결론을 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존속 살해가 아니라 존속 폭행죄가 적용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기소 자체를 검찰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살인죄로 유력하기는 힘들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나 아니면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예. 적어도 살인에 대해서 알았거나 아니면 살인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고 예견할 수 있지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까지 예견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하면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고 네.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과실로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럴 때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의 행동이 살인까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소 미미한 폭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예. 이른바 그 인과관계가 그 단절됐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께서 지병이 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폭행으로 인해서 과연 사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병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가장 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쨌든 실형을 그 선고한 그 이유 자체는 예. 이와 같은 그 존속 폭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상당 부분 수회 이상 반복이 됐었다고 하는 점. 예,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뿐만이 아니고 집행유예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성이 그 농후했다고 하는 점과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이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실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존속 살해죄가 아니라 존속 폭행죄인데 방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네. 과거 수차례 폭행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지금 일단 처벌이 일심이, 됐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는 이게 형이 물론 검사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량이 더 항소심에서 늘어난 경우는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저희가 짚어봤던 이유가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사실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그 강서구 등촌동 아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가정폭력일 것 같은데 이 같은 가정폭력의 실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정폭력이 그 사생활 공간에서 집안에서 일어나고 이른바 의미 있는 타자인 예를 들면 그 부인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지금처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은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암수율이 높다. 어두로 암자를 써서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그 조사 등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무려 42%
2%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그 보호 요청을 한 것이 그 수년 전에는 한 3천 건에 불과했는데 무려 6배 이상 지금 그 증가를 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가정 폭력이 상당히 그 심각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가정 폭력 사범 중에서 실제로 구속까지 된 경우는 1%도 못 미치고 있다. 예. 이런 점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 예. 것이죠. 예, 예.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이 이것을 여전히 집안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가 또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이렇게 명칭을 특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이것은 가정보호 목적이 우선이 되는 것이 판단이 되면 형법보다 우선 적용이 돼서 예. 소위 말해서 그 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보호 처분으로. 예. 바꿔 얘기하면 강력한 형벌보다는 이런 수강 명령이라든가 뭐 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재범률이 높은 것이 가정폭력 가해범의 특징인데 별일이 없다. 그리고 그 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그럼 다시 가정에 복귀한 다음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래서 그 재범률도 상당히 그 높고요. 예. 그래서 그 실태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 75%의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의 대물림이 또 생기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가정 폭력의 유형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가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어떤 구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네. 어때요? 그런 것도 다 가정 폭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폭행, 그 상해, 예. 뭐 모욕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WHO 그 국제 건강기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심리적인 그 압박이라든가 예. 면박이라든가 그렇죠. 인격적 모멸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 형법상에 여러 가지 이제 모욕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됐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그건 또 이제 사실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있어서는 지금의 입장에서 신고를 또 꺼리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처벌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가 모든 범죄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고 강서구 그 전처 살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인식이 이렇게 집요하게 끔찍한 범죄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1년에 전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 또는 그 현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살해 미수로 이르는 경우가 거의 뭐 수백 건에 육박한다고 하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가 그와 같은 방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례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취지로 좀 더 안으로 들어오라고 일종의 좀 보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이렇게 좀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겁니까? 그 특례법 자체가 아까 예.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가정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는 취하되 가정을 존속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 일반 형사 법정에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나 이 가해자의 태도나 의사들을 포함해서 잘 살핀 다음에 가정을 존속하는 게 더 의사에 부합한다 싶으면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예. 보통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가해자들이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해서 피해자를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일단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범을 하고 또 다시 재범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처벌 수위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사실은 가정보호 사건이 되면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분이지 우리가 말하는 형사 처벌이 아닌데, 뭐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형이 아니고 뭐 수강 명령이라든지 예. 치료 명령이라든지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분의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예. 그 잠시 후 오전 11시 30분에요. 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여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접근금지 명령 같은 임시 조치가 아까 뭐 처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사전에 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접근금지 명령 그 부분은
어떨 때 내려지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위협하고 이게 신체나 이제 그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예. 내려지는데요. 이게 가정보호 사건에서는 원래 보호 처분이 주된 거고 그 보호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로도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국적인 처분으로도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기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 임시 조치는 2개월이고요. 최장 2개월 동안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보호 처분도 길어봤자 6개월밖에 안 그 되거든요. 연장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한 번 보호 처분이 내려지면 그건 다시 연장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짧죠. 예. 그리고 또 이걸 위배하더라도 예, 예. 제재 수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임시 조치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기껏해야 과태료 500만 원이 최고 상한이고요. 그다음에 보호 처분으로 위반했을 때도 2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까지 가는 단계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학교 폭력 얘기입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사망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3일 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 4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네. 상해 치사의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틀 전에 여중생 2명이 공원에서 함께 상해한 혐의가 또 불거졌기 때문에 그 여중생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 패딩을 이제 뺏은 행위, 예. 그 부분은 함께 또 뺏은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 공동 공갈, 예. 즉 겁을 줘서 이 물건을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예. 그 혐의도 이제 함께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그 동기 부분이 예를 들면 험담을 이제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무엇인가 놀렸다고 하는 이유하고 PC방에서 내가 더 노는 것이 너희들하고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이런 이유로 이런 상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말 맞추기 그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추락을 했는데 예. 이것은 스스로 떨어져서 그냥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때리는 행위와 떨어진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그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과연 이제 소년법이 얼마큼 이제 적용이 될 것인지 또는 소년법이 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뭐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상해치사가 적용된 것인가? 상해치사가 적용된 이유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말 맞춘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이 가해 학생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상해죄로만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 태도에 의하면은 상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상해를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추락사를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 상해치사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서로 각자 조사를 해서 그 말 맞춘 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각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깨맞춰서 이렇게 상해치사가 드러났던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신 분들 많은 걱정을 하죠. 또 새 학기가 시작되면 걱정을 하고요. 뭐 마음 편히 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 사태가 이제 있으니까 사설 업체를 빌려서 자녀들을 좀 안심시키려 하는 그 폭력 행위로부터 좀 보호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 우리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이 사설 업체 자칫하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업체들입니까 주로? 네, 이른바 그 삼촌 패키지다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아주 체격이 건장한 그 사람들이 예. 학교에 예. 예를 들면 물건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포심을 준다거나 또는 이제 이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이래서 학교 폭력을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홍보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성황리에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도 일주일에 350만 원인데 여기에 비싼 금액.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 피해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 있고요. 이것을 거꾸로 보게 되면 학교 당국과 경찰 당국에 대한 불신이다 보니까
사적 응징을 하게 되는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금 황당한 것은 이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솔루션에 따라서 그 액수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해결 솔루션. 그리고 심지어 그 소년법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확실히 그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라 몇 달 전에는 이미 이것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그 함의점은 사실은 이제 그 학교 폭력이 내적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에는 역시 그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틈을 비집고 이와 같이 그 사설 업체들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종의 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요?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예. 그 사설 업체에 의뢰한 학부모는 협박의 교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자체도 또 하나의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학부모의 마음은 참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재판을 해보면 네. 이게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해결했다고 나섰다가 그 관련 교사 그리고 학교 관련자들이 다 또한 처벌받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인 합법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비상 상고를 했잖아요. 네. 글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네.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표적인 건데 이거 이제 검찰 쪽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보자 했고 이번엔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인권 유린 그 사건인데요. 그 불황아를 복지 시설에 이렇게 두어서 선용을 한다, 선도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권 유린이 여러 가지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소위 사망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만 예. 513명에 이르렀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여기에 수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불황아라고 하는 기준도 상당히 그 애매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있었고요. 예. 이사 가는 과정에서 길을 잠깐 잃었던 그 아이들을 이곳에 무조건 데려가는 이런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 감금 혐의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비상 상고를 공고를 한 것이고 예. 이것과 더불어서 검찰총장이 지금 이 그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그래서 아마 국가가 인정하는 첫 그 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비상상고와 사과 못지않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얼만큼 보상을 해야 되느냐. 예. 지금 특별법이 이제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더 설득력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비상 상고를 통해서 판결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비상 상고를 통해서 판결의 결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죄가 난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상 상고는 그 개인에 대해서 판결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재심이랑은 다른 절차입니다. 그 판결 자체가 법령에 위반이 있을 때 그 법령에 위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윤나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